예,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상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가는 뭐 제가 전문 상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과거는 상가 낙찰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상가도.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임대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다가구거든요. 다가구 원룸. 근데 다가구 원룸은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모르죠. 이제 돈이 잘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걸 받았으니까 그렇게 힘들었겠죠. 근데 어찌됐건 다가구보다 그냥 똘똘한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낫다는 거, 그 말씀을 과거부터 강조드렸었고 누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상가는 조금 주의하실 점이, 이 상권이라는 것이 영원한 상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상가 경매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상가 경매가 나왔어? 이거 상권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상가가 경매가 나오는 것은 그 상가 주인의 채무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경매가 나온 것이지 사실 상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장 갔을 때 사실은 상권이 살아있는 곳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권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상가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흥망성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상권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제가 대전 이야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대전 상가를 좀 받은 적이 있었고 숙박시설도 그랬었고, 근데 과거에 대전은 대전 중앙로역, 그러니까 은행 사거리죠. 은행동,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쌌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은 이제 모텔들도 경매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권이 옛날 같은 상권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죠. 물론 그 상권을 살리려고 누빌라라 거리를 다시 만들고 무지하게 많이 대전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 정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신도시가 만들어져 버리면 상권은 신도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게 비단 대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를 가보세요. 다 구도심, 신도심의 개념이 있고 상권은 계속 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상가하고 전원주택은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초도에 이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신도시대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들 분양을 받는데, 제 말이 거짓말인가 검증을 해보셔도 돼요. 분양 신도시 내 상가들이 분양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면 경매 물건들이 쭉 나와요. 한 3, 4년, 뭐 4, 5년 이렇게 지나면. 그러니까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고 낙찰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세종 신도시 상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세종 신도시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에 상가군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상가는 최초의 분양가가 굉장히 고점을 찍어요. 고점 찍는 이유가 뭐냐면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고 치기가 너무 쉬워요.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배후 주거단지가 몇몇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상가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면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가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분양받잖아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가를 분양할 때 최초에 얘기하는 수익률, 이 수익률이 잘 생각해 보세요. 검증된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이고, 그 예상도 객관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예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가에 5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들어와요. 5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8%가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려면 5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허수잖아요, 허수. 지금 신도시 입주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물론 이런 것들 완벽하게 사기치려고 어떤 작업을 합니까? 임차인을 만들잖아요. 500만짜리 1년짜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짜리 500만짜리 임차인이 세팅이 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 500만원씩 1년이면 한 6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맞잖아요. 근데 분양가는 한 2억 정도 3억 정도를 더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치는 곳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상가는 처음에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 분양 상담실 갖고 상담할 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럼 이 상가는 언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상가는요,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돼야 돼요.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하는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가 6년이 걸린대요. 가장 빠른 게 6년이래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점부터 6년이 지나야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 학교 같은 데 가보세요. 질퍽질퍽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또 질퍽질퍽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도시 성숙도가 완성되는데 통상 6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고, 또 두 번째, 도시 성숙도가 완성되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입주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율이 60% 이상이 됐을 때 상가가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막 상가를 분양받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잖아요. 위험한 투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대출이자만 잔뜩 내다가 결국에 대출이자 못 내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경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항상 경매가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도시 성숙도가 완성되는 시점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줄은 상태고, 또 그때도 조사해야 될 것이 배우 주거단지에 입주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조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싸게 받으면, 분양가로 분양받는 게 아니고 경매로 싸게 받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도시 내에 있는 상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 말고 낙찰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75페이지 보시면 상가의 개념 및 종류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상가의 종류는 강학상으로 전문가분들께서 6가지, 7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필요한 것들만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가 근린상가거든요. 이 근린상가는 근린상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상가예요. 배후에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가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린상가라고 하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생각해 볼게요. 근린상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관심 가지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관심 가지면 안 되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근린상가 그렇게 보시고, 뭐 거기 써있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는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라고 있잖아요. 이건 피해야 될 상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는 왜 피해야 되냐면, 보세요. 통상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쫙 만들어지고 나서 정문에 상가군이 형성되고 후문에 상가군이 형성되고, 이게 이제 단지 내 상가잖아요. 근데 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죠. 분양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비싸죠. 왜 비쌀까요? 수요층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장사해도 됩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층이 확보가 돼 있고 고객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 8평씩 쪼개져 있는 상가군이잖아요. 이 8평씩 쪼개져 있는 거 받아가지고 뭐 미용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슈퍼마켓도 하고 중국집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입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도시는 항상 팽창하거든요. 팽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로 이제 건너가지고 이쪽에 이제 근린 상가군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8평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50평, 60평짜리 미용실이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이 이쪽 가겠어요? 이쪽 가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장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상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 이렇게 경매 나온 분들 임장 한번 가보세요. 임장 가면 거의 대부분 슈퍼마켓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나 빵집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새가 빠졌으면은 뭐 그리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싸서 받았어요. 싸서 받았는데 처음에 새가 안 빠져가지고 그래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러기 전에 그냥 싸서 받았는데, 그래서 새가 안 빠지니까 그려 공부방이라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공부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그냥 공부방이에요. 지금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성공한 투자만 했던 건 아니라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상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다면 그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싸니까 언젠가 뭐 새 빠지면 뭐 이자 내는 것보다 조금 몇만 원이라도 남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 그거 살리려고 별 생각 다 했었거든요. 혼자. 나 여기서 쌀 장사를 보내볼까? 왜냐면 쌀 장사도 욕심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아기 때 쌀 배달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뭐 집이 가난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돈 벌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기 때니까 이해해주세요. 오토바이를 내 돈 주고 사고 싶고, 그래서 그냥 VF 뒷쇼바 올려갖고 탄 게 아니고 진짜 오토바이를 탔었어요. 진짜 오토바이. 그래서 진짜 오토바이면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살려고 제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쌀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또 마장동에서 그 부속 날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왜냐면 일당을 많이 줘요. 일당을 왜 많이 주냐면, 그 마장동에서 부속 날리는 곳은 아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근데 시내버스를 타도 그냥, 근데 그런 하자가 있다 보니까 일당을 많이 줬었고, 쌀 배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부안에서 200가마씩 와요. 8톤 트럭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거 매가지고 쌀 퍼놓고 이제 구미하고 부안에서 올라온 쌀하고 6대1로 섞어요. 삽질해갖고 섞어갖고 이제 포장미를 만들어요. 20kg짜리. 오전 내내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오후는 그건 이제 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저 슈퍼마켓 같은 데 납품해주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제대했을 때니까 힘이 남아돌 때니까 하긴 했지만 엄청 힘들다 보니까 일당을, 그때 노가다 일당이 2만 5천 원일 때 제가 일당 6만 원씩 받았었어요. 그래서 쌀 배달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마진율이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이제 수금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죠. 제가 말고 우리 사장님이. 이름도 지금 기억해. 심건보 사장님. 왜냐면 그 양반이 부안 사람들인데 심건보, 심충보, 심양보 삼형제가 쌀집을 했었어요. 삼형제가. 심진유통. 다 기억나네 나 진짜.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 제대한 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엄청 이뻐했었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면서도 보너스를 월급보다 더 받았었고, 그 다음에 쌀 한 가마도 주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거 갖고 이제 오토바이를 샀죠. 근데 제가 왜 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쌀 배달을 하다 보니까 쌀은 계속 먹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려볼까 이게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 쌀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했었죠. 쌀이랑 간판 막 크게 엄청 크게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만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럼 나는 평생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요가 뭐냐면, 이 단진의 상가를 받아가지고 살리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단진의 상가를 할지라도 단진의 상가하고 근린 상가하고 근린 상가도 아니고 단진의 상가도 아니고 이런 상가들이 있어요. 화성 동탄에 가면 상가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거기가 동리름은 잊어먹은 반월동인가?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 단진의 상가는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정문이나 후문이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문, 후문 쪽에 이렇게 상가군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단진의 상가가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계가 없고 여기에 상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상가. 근데 이 상가는 여기 이제 큰 길이 있고 차도 이쪽으로 다니고, 그리고 길 건너에 또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단진의 상가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파트 근린 상가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근린 상가의 성격과 단진의 상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근린 상가로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도 괜찮다. 사실 새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단진의 상가하고는 비교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단진의 상가는 일단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일단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임장 갔을 때 만약에 천원유형의 상가군이라는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테마 상가라고 써있죠. 그래서 특화된 특정 테마 위주로 업종의 분집을 구성하게 만든 거,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것이, 경매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불로 장생 타워 제기동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또 여기 테크노마트 많이 나오죠. 근데 테크노마트도 업무동은 괜찮은데, 업무동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업무동이거든요. 근데 업무동이 아니고 상가동, 이런 것들은 저 전용률이 10%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벽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가를 우리가 구분 상가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분 상가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대출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대출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구분 상가 대출 막힌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지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활용할 때 세 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합상가, 쇼핑몰, 뭐 두타, 릴리오레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내가 만약에 진짜로 옷 장사를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컴퓨터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런 거라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내 업장을 만드는데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장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합상가나 쇼핑몰 상가는 아무리 싸게 받았다 할지, 왜냐면 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냐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야, 감정가가 2억 5천이니까 이거 2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출 한 1억 받으면 이건 본전 뽑는 거 아니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가능했었어요. 예전에 대출 사기라고 표현하긴, 사기가 맞죠. 그러니까 대출 이렇게 이제 활용해가지고, 특히 그런 작업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우나거든요. 사우나는 감정가가 세잖아요. 근데 50억짜리 사우나 경매 진행되면 통상 낙찰가가 40%대 낙찰을 받아요. 근데 40%대 낙찰 받으면 한 20억에 낙찰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조작해가지고 다시 대출 이렇게 해서 뭐 40억 대출 받고 30억 대출 받고, 그러면 집어넣었던 돈 다 빼고 용돈이 남아, 용돈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이 대출 사기죠. 브로커들 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핑몰 상가를 보면서도 그런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시적 불능입니다. 안 됩니다. 대출 그렇게 절대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저 사우나도 지금은 이렇게 대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 감정이 50억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걸 20억에 받았으니까 이런 데 생각할 때는, 그래 20억 이상 대출 나오겠지.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고, 만약에 20억 이상의 대출 뽑고 싶어요. LTV가 60%니까 한 30억까지 대출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언제 그게 가능한 거냐면 한 1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럼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재감 띄우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숙박설이 잘 돌아가고, 아니 저 숙박설이 아니고 사우나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런 매출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대출 금액을 50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낙찰을 20억에 받아버리면 은행에서는 이건 20억짜리 물건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전에 책 쓰신 분들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써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내용 읽으시면서 이게 가능한 그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거, 종교시설 같은 거 100억짜리가 막 50억까지 떨어지고, 이거 대출 작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복합상가 감정가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상가인데, 이건 플러스예요. 이건 뭐하고 동가치로 취급하시면 되냐면, 근린 상가하고 동가치로 취급하시면 돼요. 이 주상복합이 뭔지는 아실 것이고, 오피스텔 상가도 뭐 3층 이상은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1, 2층이 뭐 저 상가군, 그런 상가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근린 상가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이나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가 경매가 쭉 나올 때 일단 제끼해야 될 게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제끼해야 될 것은 쇼핑몰, 복합상가, 이건 그냥 제끼시고,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진의 상가는 조금 세모로 놓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방이 필요하다, 그럼 단진의 상가 받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권리분석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까요? 잠깐. 그 주임법 강의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상가 일부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계를 했을 때 상임법이 적용되죠.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서 여기서 뭘 하냐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요. 사업자 등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날이 아니고 신청한 날, 신청한 그 2일부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깔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등록 신청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증 받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애도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 신청 오늘 했는데 등록증 내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신청한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공시할 수 있죠. 공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권리 분석하는데 잘못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그러면 주민등록을 신청한 날로 하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 보면 이것도 경매 사각지대인데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2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할 때 여기다 주소를 기재하잖아요. 주소. 근데 이 주소는 우리 주임법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주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뭔지? 응? 등기부. 등기부와 일치한 주소를 해야 돼요. 등기부와 일치한 주소.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하고 일치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었냐면 만약에 근린상가를 낙찰 받았어요. 이게 1101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근린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복도를 치고 담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1101호, 1102호, 1103호